정말 정말 다행이고요. 이제는 좀 봄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봄을 기다리는 마음만큼이나 저는 김지수 작가님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해금서가에는 공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시는 독자분들께 김지수 작가님의 자존가들, 그리고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이런 책들 정말 많이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깊이 뭔가 영감을 얻고 너무 좋은 생각들을 얻게 된 그런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세상에 나누어 주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김지수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이렇게 막 이렇게 하이파이브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한번 해볼까요? 정말 가깝죠. 네. 네, 정말 조그맣고. 무릎과 무릎 사이. 네, 무릎과 무릎 사이. 다들 김지수 작가님 너무 보고 싶으셨죠? 네, 정말 저도 지금도 꿈인가 생시인가 이런 생각으로 김지수 작가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그 정진 작가한테 올해 북콘서트 어떤 작가님들을 모시면 좋을까요? 이렇게 좀 의견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진 작가님이 김지수 작가님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무 센데 내가 섭외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큰 작가님께서 와주실까 두려움 반 기대 반 이렇게 제안을, 출판사를 통해서 이렇게 제안 드렸는데 너무 반가운 소식이 날아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뛰듯이 기뻤고요. 너무 큰 어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터뷰어셔서 대표하지 않아요. 네, 지금 이 순간도 조금씩 나아가는. 네, 조금씩 나아가는. 저도 이제 조금씩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두려움 반 기대 반 이렇게 작가님과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라기보다는 조그만 대화라고. 네, 그 인터뷰는 느슨한 탐색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씩 이렇게 탐색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해금서가 혹시 마이크 지금 착용하고 계신가요? 네. 이게 뒤집어지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정말 가깝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정말 말씀 자유롭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 독자와의 대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 오늘 정말 찐팬들 오셨지만 그래도 작가님 스스로의 자기소개를 듣고 싶어요. 내향인이어가지고 네, 그 뭔가 어느 자리에 가서나 소개하라 그러면은 약간 순간 신멋하는. 네, 저 김지수고요. 인터뷰 작가라고 많이들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저는 글 쓰는 사람, 기자, 특히 글 쓰는 작가주의를 지향하는 기자로 네, 저의 정체성을 삼았었습니다. 오랫동안 패션지에서 일을 했었고요. 가장 마지막에 일했던 패션지가 보그라고, 네, 보그 코리아에서 한 13년 정도 네, 에디터로 일을 했습니다. 피처 디렉터였었고요. 문화예술 전방위를 다루는 글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 보그에서 이제 조선비즈라는 네, 언론사로 2015년도에 옮기면서 이제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라는 심층 인터뷰 칼럼을 런칭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많이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그냥 저는 인터뷰 기자, 인터뷰어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네, 저의 정체성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감사하게 화답하면서 이제 인터뷰 한 길만을 사실은 네, 오고 있습니다. 기자로서는. 네, 그리고 그동안 인터뷰를 모아서 여러 번의 책을 냈고요. 아까 말씀도 해주셨는데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 자존가들, 네, 뭐 일터의 문장들, 위대한 대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의젓한 사람들까지 총 5권의 인터뷰집을 인터스텔라 기반으로 냈고요. 그리고 보그 시절에도 사실 인터뷰집을 냈습니다. 나를 힘껏 끌어안았다라는 인터뷰 에세이인데요. 뭐 그 책에는
파울로 코엘료부터 음. 시작해서 뭐 디자이너 진태용 뭐 여러분들이 나오는 네. 또 인터뷰 에세이인데요. 이 인터스텔라 기반한 인터뷰 시리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입니다. 그래서 보고 시절부터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인터뷰에 포커싱을 해서 보자면 인터뷰 일기일 때에 네, 전반전 서사와 묘사 중심의 인물 소설 중심의 인터뷰를 하던 어떤 보고 시절에 굉장히 화려한 문체를 구사하던 네, 인터뷰어 김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인터스텔라를 기반으로 하는 네.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대중적이고 아. 대중 친화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네. 스마트폰 중심의 이쪽은 보고 시절의 인터뷰 같은 음. 경우에는 약간 굉장히 클래식한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예를 들어 오페라 무대에서 막 이렇게 발레를 한 것 같은 그런 동작의 그런 무브먼트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가진 네, 글이라면 인터스텔라 기반한 인터뷰는 온라인에서 네,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그런 또 인터뷰죠. 네. 이렇게 저는 긴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까지는 몰랐어요. 아, 네. 그래서 모든 저작들을 다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 같고요. 다양한 저서들을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되게 재미난 계기로 선생님 책을 만나게 됐어요. 네. 이 해금서가에서는 북스테이도 해요. 이 작은 오. 공간 안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고 가나요? 네. 어디 저쪽에서? 여기에 이제 뭔가 침대를 이불을 깔고? 예, 마련해 드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침대 아니면은 침구요? 아주 작은 매트리스고요. 아. 이제 보통은 1인 숙소라고 할 수 있어요. 성차를 위한 숙소인데요. 제가 이제 뭐 연주 활동도 하고 뭐 콘서트도 열고 하지만 뭐 호스팅도 합니다. 제가 이불 빨래도 하러 가고 런드리에 그런데요. 네. 정말 이불 빨래를 하러 런드리에 갔던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그 근처 카페가 있는데요. 그 카페가 되게 분위기가 예쁜 곳이라 이제 빨래를 넣어놓고 저는 뭐 글을 쓰거나 일을 하거나 하는데 거기 한켠에 자존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위로가 확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은 빨래를 하고 있지만 이러면서 뭔가 큰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됐던 그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만큼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책입니다. 이번에 이 의젓한 사람들 나와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이 의젓한 사람들은 어떤 책일까요? 의젓한 사람들이요? 네. 책에 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젓한 사람들은 의젓함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네, 묶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네, 의젓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잘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뭐랄까 이런 책 제목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좀 낯설죠. 네, 그래서 보통 뭐 어디 갔지 우리 기율? 기율이 지금 어. 여기 초등학생이 한 명 있는 아,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어린 의젓하다. 친구가 여기 앉아있다. 기울이가 참 의젓하네. 이런 북토크에도 와 있고 이렇게 약간 어른이 아이들이 뭔가 좀 이렇게 침착하고 이럴 경우에 하는 네. 그런 정도의 칭찬으로만 알고 있고 아마 사전에도 그렇게 써 있고 그런 용도로만 네. 쓰는데 저한테 이 의젓하다라는 말이 어느 날 굉장히 이게 뭐랄까 좀 더 굉장히 커다란 의미로 날아와서 꽂힌 어떤 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제가 이제까지 인터뷰 책 이렇게 내왔던 책의 약간의 특징들을 좀 시대의 의미와 함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일 처음에 냈던 책, 왜냐하면 이게 사고의 추이를 따라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게 2017년도에 나왔던 책이었습니다. 네, 그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에는 윤여전 선생님을 비롯해서 뭐 김영석 철학자, 노라노 디자이너, 이순재 선생님, 이제 시대 평균 연령 72세 우리가 좋아하는 어른의 말이라는 타이틀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른의 말을 갈구하기 시작하고 어른이라는 키워드가 확 떠올랐을 시기가 2017년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뭐 어쩌다 어른, 뭐 어른 이런 어른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확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만큼 어른에 대한 희구가 시작이 됐던 시기였었고요.
그때 그 책의 핵심 키워드는 성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격의 핵심은 성실이다라는 말을 김영석 철학자가 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크게 와서 꽂혔습니다. 아, 인격의 핵심이 성실이구나. 성실한 사람은 악마도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성실에 대한 걸 우리가 뭐 그냥 근면 너무나 이렇게 낮은 단계 어떤 거라기보다는 성실의 중요성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진정한 성실의 의미가 포착됐을 때는 그 어른의 키워드와 함께 2017년 정도에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보셨던 자존가들. 자존가들은 그 어른에 대한 희구가 시작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자기다움이거든요. 어른 다음에 자기다움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사회에 뜨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다움은 뭐냐면, 자기다움은 언제 발현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재미를 쫓아서 그 재미를 추구하는 인간, 그랬을 때 몰입형 자기 정체성이 생기는데 그것을 자기다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다움의 윤리를 가진 자존가들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만든 말이고요. 네, 그런 자존가들을 인터뷰한 게 2018년도 그 다음 스텝이었고요. 그 다음 나온 책이 일터의 문장들. 네, 일터의 문장들은 그때 이제 이게 순서대로 갑니다. 그 다음이 우리 사회 욜로라는 열풍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하마터면 성실히 살 뻔했다라고 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일터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른 세대에게 착취를 당했다라고 이제 막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떠나거든요. 노력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그렇게 떠나서 욜로로 떠났다가 결국은 다시 일터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그 자기 정체성은 그렇게 욜로를 찾아 떠나서는 찾기가 힘들고요. 결국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일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결국은 확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에 대한 정확한 그 일을 잘하는 사람, 일잘러에 대한 욕구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탁월함이라는 키워드가 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실, 그 재미, 몰입, 그 다음에 탁월 이쪽으로 쭉 오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 다음이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제가 위대한 대화라는 책을 냈고요. 위대한 대화의 시즌에는 코로나를 통해서 인문사회의 대격동이 일어나면서 성장의 신화, 뭔가 신자유주의, 능력주의 이것에 대한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그 결국은 서식지를 침범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바이러스에.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그 회복에 대한 다정함에 대한 네, 그리고 그 적자 생존이 아니라 선자 생존에 대한 인문학자들이 대각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정함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직전의 키워드가 다정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를 비롯해서 온 세상의 다정함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막 끌어오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성실과 몰입과 탁월함과 다정함을 거쳐서 그 다음의 신호는 뭐냐고 했을 때 제가 발견한 게 이 의젓함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다정함까지 왔고요. 그게 코로나까지였었고 사실은 지금 시즌은 또 대격동의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가 굉장히 가치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막 내전의 위기까지 가고 있고,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필요한 것은 사실 그 다정함은 굉장히 본능적인 행동이거든요. 네. 그게 마음의 상태이고 정서의 상태인데 의젓함은 굉장히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미래를 상상하면서 내가 타인에게 책임지는 어떤 작은 행동이라도 하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뭐 가장 최근에는 뭐 우리 작년이었나요? 왜 청년들이 이렇게 약간 그 뭐지 응원봉 들고 예, 나와서 막 계엄 때 막 그 막 피세스 초콜릿처럼 막 완전히 예, 눈을 맞고서는 그렇게 막 즐겁게 시위를 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굉장히 의지적 자아를 가진 사람들의 출현입니다. 젊은이지만 젊은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 책임감 없고 이런 젊은이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공동체를 생각하는 우리 굉장히 어른 세대보다 성숙한 의지적 사람들이 사실은 출연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의젓함,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이 굉장히 의젓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전에
이 책의 첫 그 주자인 인터뷰 네. 이신 김기석, 김기석. 제가 기독교 사상가라고 이제 여기 적었는데 김기석 목사님을 인터뷰하면서 이제 그분이 단 한 번이라도 타인에게 의젓한 존재가 되어보라라는 네, 답변을, 그러니까 제 어떤 질문에 왜 인간은 그렇게 불안한가, 인간은 왜 이렇게 나약하고 불안한가, 왜 이렇게 항상 두려움에 떠는가라고 했을 때 인간은 결국은 진흙에 불안을 섞은 존재가 인간이라고 할 만큼 인간은 굉장히 자기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그 불안의 이 빈 구석을 채우는 것은 타인에게 무엇인가라도 뭔가 보람을 느낄 만한 기여, 작은 기여, 작은 친절, 기여를 할 때 그 불안이 사라진다.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의젓한 존재가 되어보라라는 권유를 듣고 이제 제가 의젓한 사람들이라는 키워드가 확 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의젓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지적인 네,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정신이고 생각입니다. 다정함은 마음이고 본능이거든요. 생태계의 본능입니다. 약자는 이렇게 다정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나 항상. 네, 그래서 제가 위대한 대화, 그 다정함을 키워드로 했던 위대한 대화의 캐치프레이즈가 함께 가기 위해 약해지라였었어요. 네, 함께 가기 위해서는 약해져야 합니다. 약한 사람은 다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것은 의지적 결단이고 생각이고, 네, 굉장히 의지력, 자제력과 책임감 이런 네, 결단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의젓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젓한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것이 미래를 상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타인을 상상을 해야 돼요. 공감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적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뭐 그래 맞아가 아니라 타인의 입장을 상상해야 되고 굉장히 지각을 써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제가 말하는 의젓함도 미래를 되게 긍정적으로 상상한 다음에 그 미래의 건강한 상상에 맞게 내가 뭔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는 뭐 이런 되게 큰 네, 이 사회의 미래일 수도 있지만 나의 미래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조금 무언가를 성취하는 인간 목표가 있을 때는 그 목표를 상상하고 현재의 쾌락이나 욕망을 자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 자제력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막 벌써부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나요? 박수 한번 칠까? 너무 길게 이야기를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요 네. 맥락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네. 긴 시간 동안에 어떤 정말 이거는 인문 사회에 관한 통찰이 있지 않으면 그런 중요한 그 각 시대별 네. 어떤 워딩들을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또 작가님 스스로 어떤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의젓한 사람 속에서 인터뷰 일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어떤 영화라던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인터뷰 이 14명의 인터뷰를 이제 네. 진행을 하신 건데 이 가운데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인터뷰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실은 진짜로 뭐 이렇게 꼽기는 어려워요. 네. 정말 모든 네, 왜 열 손가락 중에 막 이런 네. 것처럼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와 결이 맞는 사람들을 꼽자면 일단 김기석 네. 목사님과는 일단 결이 많이 맞았어요. 네. 네. 이분도 시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었고, 네. 시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시를 쓰진 않으세요. 예, 시 평론을 하시고, 근데 저도 시를 좋아해서 제 모든 글쓰기의 출발점은 시였거든요. 그래서 시 에세이도 내고, 네, 시를 좋아하셨고, 그리고 또 크리스찬이시고, 그리고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 저는 이여령 선생님 이후에 이 인문학의 언어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김기성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크리스찬이던 아니던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이분의 그 유튜브 동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네.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목소리도 너무 훌륭하시지만 그 인문학의 언어들이 정말로 이렇게 막
막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네, 이렇게 생활과 묶어서 가장 생활적으로 생활의 지혜와 묶어서 이분의 그쵸 말씀은 정말 뭐 시몬 베유라는 그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네 그냥 뭐 나태주 선생님의 풀꽃 시까지 모든 걸 꿰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저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의젓함이라는 키워드를 네, 저한테 알려주시고 네, 이렇게 딱 각성시키게 해주셨고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결이 맞고 네. 또 박정민 씨. 배우 네. 박정민 네, 씨. 박정민 씨는 요즘 너무 막 확 뜨셔가지고. 네. 네, 근데 이제 박정민 씨도 보면은 네, 항상 강박증에 있고 늘 그만두고 싶었다, 늘 포기하고 싶었다, 오늘도 포기하고 싶고 내일도 포기하고 싶고 365일을 포기하고 싶은데 나머지 이제 5일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버텨내는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저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버티고 버틴 자 사실은 박정민도 이렇게 타고난 배우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모범생이잖아요. 모범생이고 학벌도 되게 좋고 그런 딴따라가 아닌데 굉장히 얼굴 다 모범생과인데 그것을 하나의 과제처럼 받아들고 그걸 그렇게 정말 하나하나를 그렇게 파들어가면서 네, 하더니 이제는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이 편안해 됐어요. 보이죠, 네. 정말. 지금 보면 화사랑 뮤직비디오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스웩이 있잖아요. 이렇게 버티면서 막 뭔가 이렇게 온몸에 힘을 주고서 했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버티고 버텨내서 하다 보니까 저렇게 스웩이 됐구나. 그래서 네, 이 결이 좀 비슷하고 또 한 분은 여기 플레르 펠드링이라는 네. 네, 프랑스 입양아 출신의 디지털 장관까지 했었던 분인데 이분하고도 네, 동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분도 그렇고 여기에 이제 가마타 미노루라는 노년내과 의사 이분도 그렇고 입양아 출신이거든요. 네, 플레르 펠드링은 프랑스로 입양을 갔었고 가마타 미노루도 그렇고 입양을 갔다는 건 뭐냐면 원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버려졌다라는 오염서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메이저 공동체 주류 사회에 편입하기 위해서 정말 온몸이 부서져라 노력을 하면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굉장히 가면증후군에 시달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저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약간 이제 부모 한 분이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고 어머니가 계속 바뀌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버림받음의 어떤 이거를 제가 체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한 번에 오염서사가 들어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염서사에서 구원서사로 옮겨가기 위해서 계속 이제 발악을 하는 거죠. 계속 네,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메이저 공동체에 메이저 주류사에 진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보그까지 간 거거든요.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보그도 그렇고 여기 이제 나중에 조선비즈까지 오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메이저예요. 조선 미디어도 여기서 내가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주류 공동체에 들어왔다라는 또 그것에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그런 네, 과정을 이제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서사로 가는 과정이 저랑 좀 많이 비슷해서 공감이 많이 됐죠. 네, 이 책 가운데 구원서사를 계속 찾아왔다는 문장이 있어서 사실 오늘 그 구원서사를 왜 그렇게 찾아다니셨을까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양희은 선생님 인터뷰 속에서 한계령을 들으면서 네. 정말 많이 20대 시절에 지리산으로 어디로 이렇게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고 한계령이라는 곡이 너무 큰 좋아요. 위로가 되셨다는 네. 이야기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계령 양희은 선생님의 한계령 해금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와. 계속 듣고 싶은데요. 아닙니다. 음악이 너무 네, 아주 딱 필요한 순간에 네, 네. 그러다 보면 정말 오늘 연주를 못하고 끝날 것 같아서. 이게 비 올 때도 그렇고 온도에 네. 따라서 습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네, 이게. 좀 차이가 있고요. 음. 오늘은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좀 소리를 내봤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소리가 더 구슬프더라고요. 뭔가 저는 그 김지수 작가님 책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인터뷰 글이 왜 이렇게 시적이지? 왜 여느 인터뷰 글과 이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글 안에 어떤 슬픔의 정조라던가 어떤 목소리가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는데, 네, 그 시의 영향인 것 같고요. 양희은 선생님의 한계령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오시죠. 네. 네. 구슬프다. 네. 양희은 선생님 인터뷰도 너무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이 도목. 네. 양희은 선생님 인터뷰도 너무 재밌었고요. 뭔가 인터뷰마다 정말 너무 장르적으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네.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한계령 이야기를 꺼냈던 것도 뭔가 저는 이제 김지수 작가님에 대한 궁금증이 언제나 있고 이 글을 읽는 가운데 뭔가 이제 연주자로 따지면 편곡자라던가 반주자처럼 인터뷰 일을 올려놓고 질문을 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끌어내고 들려주는 역할을 하시는데 김지수 작가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문득문득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조각 맞춤처럼 어떤 사람일까 이런 궁금증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 젊은 시절, 20대 시절에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을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20대 시절. 네. 한계령을 들으며 방황하던 그 시절이 궁금해졌습니다. 20대 시절은 그러게요. 20대 시절은 다 그 헤매고 다니는 시절이 아닌가 싶은데 저도 엄청나게 정말 헤매고 다녔어요. 막 지리산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고 막 네, 뭐 일본을 갔다 오고 뭐 아무튼 약간 저는 기준이 좀 없었어요. 상식과 기준과 편견과 이런 게 좀 없었던 게 저는 저에게는 너무 뭐랄까 자유가 과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건 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그렇게 약간 약간 부모에 대한 그런 애착, 뿌리, 그러니까 뿌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튼튼한 사람은 그 뿌리에 맞게 그 뿌리의 가지에 맞게 그 기대와 그 가치관에 맞게 이제 그 둥지 안에서 자라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뿌리가 잘려나간 상태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뭐랄까 나를 이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약간 방황. 네, 그래서 이제 천지사방을 헤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천지사방을 헤매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 시기에 제가 해야 될 경험들은 네, 좀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들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자유를 많이 누렸고 자유를 많이 누렸다는 말은 학교를 많이 안 갔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뭐 연극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시 쓰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어울려 다니면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편견이나 기준 같은 게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처럼 흐르기 때문에 어떤 인터뷰 일을 만나도 그 사람처럼 되기가 사실은 되게 쉬운 것이 편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프레임이 강력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주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상식이 저한테는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한 것이고 이런 사람은 뭐 되게 뭐 잘 나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이고 뭐 네, 뭐 그런 것에 대한 신념이나 기준이 네, 명확치 않고 그러면 굉장히 넘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요. 그 자유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막 흐르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것을 어쨌든 글을 쓰는 것으로 수많은 예술을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막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연극도 하고 싶어 했고 뭐 노래도 하고 싶어 했고 이제 네, 수많은 기웃기웃 거리다가 글 쓰는 것으로 이렇게 딱 뿌리가 잡혔기 때문에 그 상식이나 편견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리스키한 그런 글들도 굉장히 많이 썼고요. 그렇게 된 것이 제가 항상 경계선에 서서 항상 이쪽과 저쪽을 동시에 보고 쓰면서 이제 품이 좀 그래서 넓은 네, 사람이 된 거죠. 네, 지금도 사실은 저는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글은 잘 쓰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정말 새끼가 광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품을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넓이나 높이를 갖기를 바라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글은 제가 잘 쓰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아무튼 방황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천지사방으로 말처럼 뛰어다니고. 근데 그 안에서 광야와 샛길이 정말 많다라는 말씀이 너무 인상 깊네요. 네. 네, 보통은 정답이 뭘까 이렇게 많이들 찾잖아요. 그런데 샛길과
사방, 천지사방, 광야 이런 부분을 정말 마음껏 뭐 이렇게 누리고 다녀도 좋겠다라는 해방감 같은 게 좀 드는데요. 그런가요?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다 결국은 자양분이 돼서, 네. 네,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스펀지가 됐던 것 같아요. 여기를 약간 스펀지 상태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항상 어디를 서든 경계지대에 서게 되는, 어디를 보든 약간 이상향을 꿈꾸는, 네, 그래서 이상과 그 뒤에는 이제 이상과 생계를 이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의 고민이 또 시작이 되지만 어쨌든 20대는 충분히 그래도 방황해도 될 나이니까. 네. 그러면 더 어린 시절로 네. 들어가 보면 문학 작품들 되게 많이 읽으셨다는 문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책을 되게 많이 읽으셨다. 사실 뭐 네. 어린 시절도 그렇고요. 지금도 책을 너무 귀하게 보긴 하지만 책의 독서량이 제가 많지는 않아요. 많이 읽지는 않고 다만 이제 그걸 슈퍼 인카운터링이라고 하는데 무언가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포커싱에 따라서 그것이 이렇게 수많은 책에서 무언가를 읽던 간에 그게 재배열이 된다고나 할까요? 거기서 순식간에 필요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이 정보와 이 정보를 믹스하거나 재배열이 되는 그런 이제 훈련 과정을 통해서 글 쓰는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책을 많이 읽진 않았고 어쨌든 시를 좋아해서 제가 읽은 책은 그러니까 읽은 책 위인전과 시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다 인터뷰 제 일의 기반인데 시는 제가 아주 많이 이제 외로웠기 때문에 늘 집에서 혼자 있거나 여기 이제 서문에는 썼지만 바닷가 슈퍼에서 가게를 본다든지 네, 뭔가 혼자서 있어야 될 시간들이 많아서 그 시간 동안 집에 있는 책이 유일하게 예전에 식당을 하면서 식당의 식비를 이제 한 회사에서 먹고 돈을 안 주고 위인전집을 집에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30권짜리 삼성당에서 나온 위인전집이 있었는데 나쁜 어른 아닌가요? 어쨌든 뭐 책으로 출판사였던 영업사원들이었던 거 봐요. 네. 그래서 있는 책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30권을 한 권당 한 100번씩은 읽은 것 같아요. 읽을 책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한 인물에 대한 바이오그래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글을 쓸 때 한 인물에 항상 바이오그래피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기도 했었고 또 그 당시에 제 주변의 어른들이 별로 성숙한 의젓한 어른들이 없었어요. 다 맨날 돈 때문에 싸우고 서로 이웃끼리 헐뜯고 아무튼 제가 본받을 만한 쌍문동 그런 동네 그런 참 훌륭한 그래서 그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요. 응답하라 1984. 제 주변에 안타깝게도 제가 사는 지역에는 그런 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본받을 만한 어른들이 없었고 저는 그 어른의 원형을 전기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기를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제가 쓴 글은 시였습니다. 저는 제가 지켜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라는 시 에세이도 냈는데 거기에도 그런 말을 썼어요. 나의 첫 스승은 노을이었다부터 나오거든요. 나의 첫 스승은 별이었었고 왜냐면은 이제 그 저녁이면은 황혼으로 물들잖아요. 서녁 하늘에 물드는 황혼과 그다음에 종소리와 이게 나에게 그 사무침과 미어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딘가 나의 고향이 있고 그게 이제 사실 멜랑콜리인데 내가 이제 떠나가야 할 곳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떠나왔고 언젠가는 갈 고향이 있다라는 마음 그게 이제 사무침과 미어짐이거든요. 그게 이제 네. 이렇게 태어나기 전 세상과 이것에 대한 그리움, 갈망 이런 게 사실 멜랑콜리적인 기질입니다. 항상 돌아갈 곳에 대한 갈망이 있는 상태, 이제 그런 정서적인 상태가 있었던 거죠. 항상 해질녘이나 그런 노을이나 그다음에 별이나 이제 이런 거 바람구멍이 이제 제 안에 바람구멍 같은 게 딱 자리 잡은 거죠. 그런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시로 쓰는 것은 시로 표현을 한 거죠.
네, 잃는 것은 전기고. 이게 이제 합쳐진 와, 거예요. 저의 시와 인터뷰는. 이 위인전이 만나서 네. 이렇게 어떤 인물의 서사를 그리고 시적인 문체로 표현하고 저는 되게 많은 부분을 지금 이 순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 또 한 곡 음악 선물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두 곡 중에 어떤 게 좋을지, 한 곡은 동요 바닷가의 서고 또 한 곡은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인데 어떤 곡을 듣고 싶으세요? 저는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를 너무 좋아하는 그러면은 곡이라.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오늘 네. 양희은 선생님의 노래를 네. 많이 하게 되네요. 아까 줄이 확 풀렸어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는데 당황하셨지. 이게 해금이 두 줄로 된 현악기인데요. 지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눌러보실래요, 잠깐? 어머, 생각보다 아픕니다. 와, 엄청난 악력이 필요할 네, 것 같은데. 악력으로 하는 그런 악기예요. 네, 그럼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부터 오, 겨드랑이 네. 주무시기만 하면 음악이. 네,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더 오시죠. 네. 네네. 뭐 어디 멀리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음악은 우리를 늘 다른 세상으로 데려갔다가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음. 어떤 곡을 연주하면 좋을까 하면서 몇 곡을 이렇게 선곡을 했는데 또 직접 골라주셔서 더 좋았습니다. 네. 뭔가 제가 이 인터뷰집 맨 마지막에 그 국어 기사를 쓰는 기자님에 관한 이야기가 마지막 챕터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흥미로웠어요. 왜 이 국어 기사에 관한 기사를 쓰는 이야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했고요. 네. 무엇보다도 그 국어 기사를 쓰는 분의 질문이 되게 흥미로워서 제가 역으로 뭔가 기자님께 아직 너무 이제 글을 쓸 날과 살아가실 날이 많이 남았지만 그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국어 전문 기자분께서 인생을 살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그리고 또 왜 그걸 목표로 삼고 있는지, 그리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지, 이 세 가지를 꼭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제임스 알 해거티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부고 전문 기자인데, 네, 그 부고 전문 기자를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은 저는 제가 인터뷰를 하는 게 부고 기자 같다라는 생각을 늘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죽은 사람을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마지막 만날 것 같은, 마지막 만나는 것처럼 항상, 네, 완전히 이렇게 가장 높은 시야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통틀어서 보는 그 서술 기법을 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써내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 내가 부고 기자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지만 그런 방식은 차용하지만 제가 부고 기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질문을 네, 인생을 살면서 이루고자 했던 것, 이루고자 하는 것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질문을 궁금해요. 아마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자기 부고는 자기가 직접 쓰라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한테도 물어보고, 혹은 그러니까 부고를 자기만큼 잘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에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앓고 계신 부모님이나 어쨌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제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사람, 그러면은 이 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몰랐던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도 그럴 수 있겠다. 나는 이렇게 안 했을 텐데 하지만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라고 나한테 던져보면, 이루고자 했던 게 뭐지? 한번 스스로들 던져보시면 뭐지? 처음에는 이 질문의 취지가 뭐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결국은 이것은 부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정직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루고자 했던 게 무엇인가라고 하면 일과 관계겠죠. 혹은 네, 일과 관계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이루고자 했던 것 이상을 사실은 넘치게 감사하게 제가 받은 것 같아요. 네, 넘치게 그러니까 제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너무 많은 기회와 또 너무 감사한 사랑도 많이 받고, 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런가라고 물으면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을 이뤘고, 다만 저는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아직 시집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네, 이루어야 할 것.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냥 원초적으로 굉장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사랑을 받고 살았는가, 그리고 그러니까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았는가에 대한 네,
그런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과 그리고 사랑. 그것을 이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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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루어 가고 있다. 있다. 예. 그리고 이 음, 일과 사랑이 목표가 된 이유가 뭔가요? 왜 그걸 목표로 삼으셨나요? 이렇게 나오는데. 왜 목표로 삼았을까? 그러니까 일을 했던 것은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서겠죠. 그러니까 일이 사실은 일이라는 영역이 인정을 받기에 가장 명쾌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일은 나의 욕망과 아무튼 뭐 수많은 이런 걸 가장 가지런하게, 네, 가지런하게, 그러니까 또 측정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로 좁혀주기 때문에 일은 그랬던 것 같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일에 있어서 이 일의 목표가 된 것은, 하지만 그렇게 개인적으로 너무 이제 사실 자존감이 되게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받고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야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일이 되게 중요해서 워커홀릭까지 됐었는데, 그것보다는, 그래서 나는 이제 완성도라든가 완벽주의 이런 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보고 시절까지. 근데 어쨌든 조선비주에서 인터스텔라를 하면서 사실은 물론 완성도 높은 글을 쓰고 싶어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것이 나의 질문과, 그리고 이제 저는 지식인이나 지혜자를 만나잖아요. 네. 이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내 몸을 통과해서 내가 전달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얼마나 위로하고 또 영감을 줄 수 있는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이제 열망이 생겨서,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공적인 네. 쪽으로, 네, 그거는 한 줄기를 감사하게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일에 있어서는. 네. 그 사랑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장 기초는 이제 관계에서 시작이 된 네. 거였는데, 그런 뿌리가 있는 관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네, 사랑받고 받을 만한 자격이 되고, 또 사랑을 줄 만큼 저의 마음도 단단해지기 위해서 자녀와 함께 성장 네. 중에 있습니다.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뭔가 나 자신의 욕망과 어떤 성취와 인정, 여러 가지 이거에서 타인들을 위해서 어떤 영감을 줄 수 있고 지혜를 나눌 수 있을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저도 너무너무 담고 싶고요. 네, 근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일이라는 게 결국은, 네,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타인에게 기여하는 할 때 그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가장 그게 이제 뭐 단순한 말로 보람이라고 하지만, 보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네, 보람이 조금씩 쌓여가는 사람은 네, 이렇게 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이제 관객과의 대화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너무 다 하나하나 지적인 여성분들이 다 모이신 것 같아서 질문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동안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글 가운데 좀 재밌었던 부분이, 이 정도로 대단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인터뷰어도 거절이라는 것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당할 수 있구나라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 또한 인터뷰 인물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계속할까, 그만둘까를 고민할 때가 있었다. 과거에는 유명세에 집착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는 마음으로 될 때까지 두드렸지만, 지금은 쿨하게 포기한다. 거절의 몇 가지 징후를 파악한 후 세상은 넓고 만나야 할 사람은 많다는 마음으로 새 인물에 눈을 돌리자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다. 이 문장 너무 좋았어요. 저 역시도 북콘서트를 이렇게 기획하면서 거절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큰 위로가 됐고, 또 세상에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지점은 더 공감하게 됐어요. 네.
네, 아니 섭외가 제일 어려워요. 인터뷰는 섭외가 반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섭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그 시절에도 어려웠었고, 보그 시절은 보그는 이제 탑 매거진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뭐 BTS까지도 하는 매체가 보그예요. 음. 예, 단순히 그러니까 매체가 파워가 있기도 하지만 이제 명품 산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강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외는 늘 어렵고, 왜냐면은 1등 매체였기 때문에 다른 매체에게 무언가를 빼앗기면, 익스클루시브가 아니라 그게 안 되면 막 이거는 막 저희 편집장 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고 아시죠? 뭐 지는 거 지고는 못 산다 뭐 이제 이런 거 엉켜가지고 섭외를 못하면 너무 무능한 인간이 되거나 그럴 경우도 많았고, 네, 그랬습니다. 그걸로 경쟁을 하고 막 그 경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근데 저는 경쟁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경쟁이 있으면 항상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루트를 항상 개발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늘 섭외가 힘들었어요. 근데 조선비즈 이쪽에 와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와서는 왜 더 힘드냐면 온라인 매체가 너무 커지면서 뭔가 인터뷰를 하면 흠을 잡히게 되고 그게 구설에 오르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인터뷰를 안 하는 그런 거절도 굉장히 많고, 또 매체 간의 파워 게임으로 인해서 저의 인터스텔라가 좋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매체에서 이 사람을 공격하는 기사를 쓰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막 너무 전쟁터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워하다가 챕터를 바꿨어요. 그 전까지는 여기도 인터스텔라도 배우나 이런 유명인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그 유명인사들은 이제 막 다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사람들, 그러면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 파워풀한 사람을 꼭 내가 해야 되나? 거기서 박이 터져야 되고, 나를 무능한 사람으로 이렇게 막 이제 막 그쪽에서도 잘 모르면 매니저가 막 함부로 하기도 이러거든요. 그러면 막 너무 저도 자존감에 상처를 많이 받는 거죠. 예. 이렇게까지 내가 훼손돼야 돼요, 할까? 근데 이제 말했듯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 찾아기보다는 독자들이 원하는 사람을 하면은 그게 최고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인문학 책에서, 그리고 좋은 어른들, 네. 좋은 뭐 예를 들어 나이 드신 어른들은 항상 지혜가 많잖아요. 배우라고 해도 이순재 선생님이나 신구 선생님은 훨씬 우리에게 해줄 이야기가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훨씬 더 문턱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책이 출판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책을 내신 분에게 인터뷰를 청하면 훨씬 더 그게 응답이 더 적극적으로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책을 통해서 자기 세계관을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입증한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이 있게 인터뷰를 할 수가 있고, 그게 독자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한번 인터스텔라가 유명사 중심에서 이렇게 그런 지식인과 지혜자 중심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내가 했던 게, 세상은 넓고 만나야 될 사람은 많아. 내가 찾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게 모두가 달려드는 사람한테 내가 똑같이 달려갈 이유는 없더라고요. 이 사람 말고도, 이 사람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지만 분명히 또 다른 분이 있었잖아요. 그쵸? 하다 보면. 그쵸. 네. 뭔가 그래서 더 새로운 문들이 열리고. 그래서 항상 이게 거절을 당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거절을 당했다는 건 내가 시도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드는 게 좋다. 네, 그리고 뭐 항상 주문의 수를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뭔가 섭외가 올 때 저도 거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그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놓치거나 그럴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건 타이밍인 것 같아요. 나한테 이 타이밍에 이게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가치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타이밍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연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안 맞으면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또 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네. 네. 전화.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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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죄송해요. 어린이가 전화를. 네. 중요한 전화였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거절이 나의 가치에 대한 게 아니라 이게 타이밍이 안 맞는구나. 문대가 안 맞는구나. 안타깝다. 네, 이렇게 하고 더 많은 기회들이 충분히 네. 많다라는 것. 그리고 어쨌든 내가 일관성 있게 나의 기준에 맞게 어떤 것을 세워나가다 보면 하나의 세계관이 생기게 되고, 네, 인터스텔라 유니버스처럼 그 유니버스가 생기게 되고, 김지수의 인터스텔라에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네. 네, 뭐 경제학자도 나오고, 심리학자도 나오고, 건강 관련한 것도 나오고, 철학자도 나오고, 뭐 이런 범위들을 내가 하나하나를 충실하게 다 나가면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 되고요. 이 시그널에 맞는 사람들이 먼저 연락을 이제는 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유니버스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협업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맞게 이렇게 하나하나 충실하게 어쨌든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네, 정말 다들 도전과 시도와 거절과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사위를 많이 던져보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 사실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을 좀 이제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저는 보그 있을 때부터 네. 글을 봤던 것 같은데요. 근데 되게 지금 편해 보이시거든요. 네. 지금 보그 조선일지 프리랜서로 네네네. 가신 거잖아요.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지금 프리랜서로서의 삶이 어떠신지 지금 한 2, 3년 차 되시죠? 네, 맞아요. 어떻게 네.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지? 좋아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인터뷰도 한번 그 유키무라모 선생님 인터뷰할 때 제가 진행했어서 그러셨구나. 약간 네. 이렇게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구나 하고 너무나 놀랐던 기억이 있어서 네. 그때 함께 했었던, 같은 네. 사람을 인터뷰하더라도 다 이렇게 다르게 끌어낼 수 있구나 하고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어서 그 뒤로 인터뷰 같은 거 많이 찾아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프리로서의 삶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너무 편해 보이시거든요. 내 토양에 있는 것처럼. 네. 너무 달렸습니다, 진짜. 보그에서는 정말 히스테이컬했고요. 네, 보그에서 저를 기억하는 사람은 정말, 그러니까 굉장히 포스가 강하고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이었기도 했지만 너무 시야를 아무도 이렇게 보지 않고 오로지 이것만 보고 달려서, 네, 김지수는 그 촬영 현장을 늘 지휘를 했었으니까 배우들 막, 네, 그래서 뭐 스텝이 막 굉장히 많고 사진 작가와 막 늘 지휘해서 가고 늘 뭐 최악의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최고로 만든다가 저의 모토였으니 얼마나 많이 후배들을 괴롭혔겠어요, 정말. 네, 그렇게 굉장히 워커홀릭, 히스테릭, 그리고 그 세계 자체가 굉장히 버블이 가득 찬 세계였기 때문에 다들 이제 오만해야 이렇게 막 밑에 막 홍학처럼 다리는 바들바들 떨면서도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있어야만 서로 체면이 깎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 가엾죠, 사실은. 네, 그런 세계였었고, 그래서 네, 굉장히 스트레스 풀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장 높은 곳에 있을 줄만 알았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 여배우들이란 영화에도 출연도 하고 막, 네,
막 그랬어요. 너무 잘 나갔었고. 아. 근데 어쨌든 그 편집장과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그 데빌 같은 사람이에요. 그분과 이렇게 틀어지면서 순식간에 방출이 됐고, 네, 그러면서 실업자가 되고, 그래서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청담동의 거리를 앞도 못 쳐다보고 울면서 내리깔고서는 계속 이제 다녔죠. 그리고 뭐 구직 활동을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그걸 쓰고, 뭐 막 상담을 받고, 그러면서 간 곳이 조선비즈였던 거예요. 네. 거의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갔는데 완전히 거긴 또 남성 중심의 거의 정치 조직에 가까운 곳이었으니 너무 너무 네 정말 하드보일드를 간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이름 어쨌든 네 뭔가를 해야 이제 자기 가치가 인정이 되고 거기에 또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막 엄청나게 발악을 하면서 이제 인터스텔라를 런칭을 했고, 이제 그거를 쭉 갔었는데, 그 인터스텔라의 톤 앤 매너와 추구하는 가치가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지 않았던 거예요. 회사의 질서, 그쪽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거기는 이제 전형적인 경제 매체였었고, 매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만을 따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막 쓸고 닦고, 막 정말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해서 이렇게 내놓으면 거기 너무 바람같이 이게 그냥 사라져버리거나, 또 이제 또 약간 편화하는 어쩔 수 없어요. 경쟁 조직이니까. 뭐 그런, 네, 너무 이제 한가한 일을 한다. 뭐 이런 또 질시와 남자들이 더 해요. 어쨌든. 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거의 거기서도 그 광화문 전체를 울면서 다녔어요. 내내.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글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이제 그 좋은 가치를 향해서 굉장히 단단한 사람인 것처럼 썼지만, 아니, 근데 사실 저의 나약함을 저는 제 글에 많이 얹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함께 몰입해서 갈 수 네. 있도록 제가 먼저 뛰어드는 그런 기법을 취하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래서 정말, 네, 정말 번아웃이 갈 때까지 갔어요. 이제 그 조선 마지막 직장에 있을 때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결정을 내릴 순간이 다가왔고 결심이 서서 이제 회사를 나왔죠. 지금은 다행히도 완전히 프리랜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인터스텔라라는 칼럼을 회사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상 써주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느슨한 형태로 제가 원할 때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좀 할 수 있는 네, 그런 자유인이면서도 네, 그렇게 해서 좀 현재는 시간을 좀 누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출간을 목표로 하는 책들은 또 이제 또 작업도 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하고 좀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의 수발러 역할도 좀 하고 네. 수발로. 네. 네, 그렇게 이제 조금은 편안해진 상태로 온 거죠. 근데 이제 거칠 만큼은 다 거쳤습니다. 그렇게. 네. 네, 풍파. 네, 너무나 다른 세계에, 네, 너무나 다른 세계, 너무나 험하고 터프한 룰이 있는 그런 세계에서 정말 바둥바둥 파닥파닥, 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상주의자였기 때문에 이 조직의 룰이나 이 조직의 가치보다는 더 좀 높은 곳을 좀 바라보고 독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가 제 기준이었어요. 항상 독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사실은 영화 스포트라이트에 보면 그게 이제 보스턴 지금 이전에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국장이었던 마틴 베런이라는 사람이 이제 실제 그 언론사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독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봐.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제 기준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망할 뭐 어떤 상황이 이르더라도 사주가 원하는 게 아니라 독자가 원하는 걸 했었고 그 기준이 그냥 저를 살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지금도 네, 조금 그 이전 조직보다는 이제 지금은 조금 그런 상황 네, 감사하게. 네.
너무 멋지십니다. 네. 우선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천진님 네. 지수님께 너무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저 물 한 잔만 물 좀 주실래요? 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의 말씀 네.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저는 지금 만으로는 29이고 또 실제 나이로는 31살이에요. 네. 이제 어느 청년들처럼 앞을 바라보며 목표를 하나하나씩 이루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들이 네. 즐겁지가 않아서 요즘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고 나면은 기쁨이 아니라 허무함 그리고 그 앞에 무엇을 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막연한 불안함이 이제 항상 느껴지면서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얻었는데요. 저는 그 작가님이 지금 행복하신지 그리고 이런 저에게 어떻게 하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해하고 만족해 할 수 있는지를 좀 뭐랄까 조언?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을 좀 듣고 싶었어요. 이게 약간 저주에 걸린 것 같더라고요. 뭔가 목표만 바라보고 가진 것에 만족하기에는 뭔가 자기 위로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며 또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 이 방법이 저에게는 가장 큰 과제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렵다. 모든 사람의 숙제인 것 같아. 시대의 숙제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계속 결핍을 주입하니까. 네. 그리고 막, 다, 그쵸. 근데 목표가 높아요? 계속 목표가 생기세요? 약간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이게 SNS를 보다 보면 나보다 멋진 사람, 그쵸. 그런 사람들이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면 안 되는데 계속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뭔가 나도 저런 서울의 자가를 갖고 싶다. 저렇게 여행을 다녀보고 싶다. 이런 꿈이 저도 모르게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맞아요. SNS에 자꾸 욕망을 만들어내니까, SNS를 끊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들었던 말은, 무인양품 디자이너였던 하라켄야라는 분이 있어요. 그 무인양품의 디자인 아시죠? 디자인이 슈퍼노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극대화한 것, 또 너무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가장 그 본질에 충실한 그냥 수건도 뭐 엄청 화려한 게 아니라 그냥 면이 좋은 수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말이 이것으로 충분하다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렇대요. 뭐 어디 가서 우리 뭐 엄청난 거 먹을까 아니라 우동이면 됐지 뭐. 우동이면 됐지. 그 정도면 됐어. 그걸로 충분해.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철학이 계속 이것으로 충분하다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말인데 의젓하다라는 것도 결국은 자족함과 자제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경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 이 소비주의 세대 사회에서는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자족, 이것으로 충분해라는 걸 자꾸 입으로 좀 되뇌이며 주겠어요.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네. 이거면 됐지 뭐. 이것으로 충분해. 이거면 됐지. 이런 말을 이 김기성 목사님도 난 됐거든.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난 됐어. 난 됐거든. 저도 많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 근데 그거를 자꾸 뇌를 교육시켜야 뇌는 우리가 명령하는 대로 생각하고 명령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것으로 충분해.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좀 교육을 또 이렇게 좀 달래면서 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리고 정말
충분히 잘하고 있을 거예요. 네, 정말 충분히. 항상 스스로를 사람들은, 특히나 여성들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서, 남자들은 자기를 항상 업무도 그렇고 과대평가하거든요. 근데, 예. 근데 여성들은 스스로를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어서, 네,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도 자꾸만 목표치를 자꾸 상향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그렇게 좀 빵 터져요. 스스로를 조금 더 충분하다라고 좀 충분하다. 해줬으면. 충분해. 충분해. 이럴수록 충분해. 네. 오늘 책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게 많은 네. 말씀 전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음. 아까 전에 막 박제당한다 이런 음. 식으로도 생각할 만큼 자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남기는 사람도 있지만 특히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 이거 박제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애초부터 인터뷰한다고 해서 와, 다 말씀드릴게요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경계하는 거죠. 네, 많이. 네. 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확 내가 다 말해줄게 약간 작정한 사람처럼 턱 쏟아내는 부분들이, 전환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인터뷰 집을 읽다 보니까. 그럼 작가님은 이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해가시나? 핵심 질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핵심 질문을 준비해 나가시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특정 지점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걸 발견해 나가시나, 그런 질문이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진짜 사람들이 딱 마음의 빗장을 잠그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도 딱 터뜨리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점들을 못 찾는 게 요즘의 고민이어가지고 사람들하고 좀 더 가깝게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핵심 질문들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마음의 빗장을 푸는 법이네요. 네, 마음의 빗장. 왜냐면 그런 전환의 시점들이 매 인터뷰마다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와, 이런 말까지 다 드러낸다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어떤 전환의 시점이 느껴진다면 네. 그것은 배치의 문제인 것 같고요. 네. 특별히 어떤 전환이 딱 되는 특별한 질문이 있다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방황을 했고, 그러니까 방황을 한 게 편견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무런 편견이 없다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청자인 제가 그런 편견이 없다라는, 진짜 이렇게 목적의식적인 질문을 안 한다고? 정말 언제까지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점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는 물론 질문을 다 짜가요. 최소 20개를 정교하게 짜가지만 인터뷰를 시작할 때는 그냥 뭐 가볍게, 우리 천지연 선생님은 어쩜 그렇게 머릿결이 고우세요? 이제 이렇게 그냥 스몰 토크처럼. 네, 스몰 토크로 시작을 하지만, 항상 모든 사람은 자기 신체와 자기 목소리, 모든 것에 자기 단서를 품고 있거든요. 네, 다 단서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처음에 이제 포문을 열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하지만 계속 그 사람의 이야기를 특별한 아무런 질문지를 꺼내지 않고 목적 없이 들어주다 보면 계속 그래서요, 그런데요, 계속 그자형의 이 이음새의 질문을 가지고, 근데 정말로 특별한 목적의식이 사실은 없어야 돼요. 탐색은 하되, 탐색이 있고 정말로 호기심을 갖되, 목적의식은 사실은 없이 그냥 오로지 100% 들어주게 되면, 이게 사람이 어느 순간 당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질문을 안 하지? 왜 본격적인 질문을 안 하지? 근데 본격적인 질문을 안 하거든요. 그냥 끌어낼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본물이 터져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맥락에 맞게 이제 배치를 해주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듣다 보면 적어도 한 3분의 1의 시간을 그렇게 다 보내는데 제가 가지고 온 질문지 20개 중에서 3분의 2는 답변을 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이야기, 그러니까 서사를 다 갖고 있는데 그걸 맥락에 맞게 풀어낼 만한 환경을 갖지 못했을 뿐인데, 네, 그럴 환경을 주면, 네, 그러니까 시간을 줘야 돼요. 뭐 특별히 뭔가 대단한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말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네, 네, 대체로 말을 합니다. 왜냐면 인간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정신과 의사가 되어주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정교한 질문들을 탁탁탁탁탁탁 던지면 이제 대충 그러면서 답변을 매칭을 시키고 앞에 있는 것과 질문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물어도 이미 본인이 다 대답을 했어요. 맥락상으로 다. 네, 그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쵸. 네. 목적 없이.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저는 이제 작은 질문, 큰 질문을 적절히 배치를 하는데 요 질문지 안에서는 작은 질문, 그러니까 그런 질문과 이제 그 히스토리에 대한 질문 같은 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년과 부모님의 영향과 부모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요런 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많은 가치관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뭐 큰 질문, 뭐 행복에 대한 질문이랄지 일에 대한 질문이랄지 그런 큰 질문, 가치를 묻는 질문들 네, 이런 것들과 그 사람이 해온 업적에 대해서 이제 또 하는 것들 이런 배치를 한 정교한 질문을 갖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는 이거는 네, 질문을 해주는데 사실은 그 부모님과 유년에 대한 질문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네, 거의 거기서 모든 게 다 출발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에 대한 질문들, 행복에 그런 대한 이제 좋아하는 그런 질문. 개념에 대한 것들과 네. 시절에 대한 것들과 네, 네, 그런 것들은 네, 그 한 사람을 알고 이해하는데 그리고 또 그 사람 자체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본인이 분출하고자 하는데 굉장히 좋은 물꼬가 되는 거죠. 네. 네. 너무 귀한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또 질문하실 분들 또 있으신가요? 또 너무 다들 사실 다들 질문을 품고 계신 게 너무 느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딱 한 분만 질문을 받고 이제 사인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김지수 작가님의 북 콘서트가 있거나 북토크가 있을 때 또 그때도 꼭 달려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오늘 딱 마지막 한 분만 질문을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 계실까요? 없으면 제가 또 해도 아, 있으면 혹시 다른 분 있으실지 한 10초만 기다렸다가 네, 망설이지 마시고요. 돌아가셔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쏟아내시면 어떨까요? 네, 그럼 예. 저는 오늘은 말씀 안 하셨는데 이어령 선생님이랑 한 인터뷰집 보고 정말 너무 펄떡펄떡 살아계신 뭔가 어쨌든 돌아가시는 과정 중을 담으신 건데 그 메시지가 너무 펄떡펄떡 뛰어가지고 내가 이어령이라는 분을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그냥 큰 이름으로만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 책 이후로 더 알아보지는 못해서 혹시 이어령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뭔가 추천해 주실 책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랑 어쨌든 그 책의 말미에 이 인터뷰에 대한 의미를 쓰셨지만 한 번 더 그것을 집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소감이나 느낌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어령 선생님 맞아요. 우리가 그 큰 이름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글을 잘 쓰시는 분인지를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저도 사실은 사후에 또 돌아가신 후에 이제 그분의 책을 또 발견하면서
유영쌤 정말 글을 잘 쓰셨구나. 사상계 이런 데 실린 글도 정말 말씀 그대로 펄떡펄떡 뛰어요. 나는 한국어로 우리말로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단문이면서도 정말 펄펄 살아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건 이여령 선생님이 거의 유일한데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너무 많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딱 생각나는 게 그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디자인하우스에서 나온 사물을 가지고 쓴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가야금, 가야금 이거 하나로 뭐 아주 단문인데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이게 완전 통찰력이 너무 빼어나서 박물지인가 이게 뭐지? 박물지 뭐 이런 느낌의 책인데 디자인하우스에 나온 굉장히 좋은 꼭 읽어봐야겠네요. 책입니다. 정말로 글을 잘 쓰십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자, 철학자, 뭐 언어학자로서도 뛰어난 분이지만 문학과 이런 우리 문화 박물지라는 책이 정말로 좋아요. 정말 사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쓰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책도 예쁘게 쓰셨습니다. 우리 문화 박물지. 저거는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고 글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고. 뭐 이렇게 가야금이 누워 있을 때와 서 있을 때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죽음과 생과 사를 굉장히 단번에 한 문장으로 딱 표현해 버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읽으시면 좋겠고 이여령 선생님은 뭐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죠, 진짜로. 네, 그러니까 기자로서도 그다음에 인터뷰어로서도 이여령 선생님을 만나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졌던 시기에 저를 일으켜서 다시 세워주신 분이었고 저한테도 김지수 기자는 그냥 기자가 아니라 작가라고 딱 세워주시면서 마지막 인터뷰, 그러니까 자존가들의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마지막 인터뷰는 당신과 하고 싶다라고 딱 얘기를 해주셨었고 그리고 이제 그 평창동에 계속 불러주셔서 마지막 정말 깡마른 상태로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불러주셔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뭐 그러는 사이에 약간 서로가 약간 어색하고 섭섭했었던 시기도 있었었고 다시 손 잡아주시고 그랬습니다.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고 아마 이여령 선생님의 자장 안에서 제가 왜냐면은 그분은 다 하셨어요. 정말로 모든 걸 이미 다 너무 많은 것을 진짜 미래학자였었고 문학가였었고 시인이었었고 다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장 안에서 제가 글을 쓰면서 사는 그것만으로 되게 내가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여령 선생님 그거 이제 어쨌든 한 사람을 인터뷰한 걸로는 저는 그런 단행본은 처음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 뭐 나태주의 행복 수업이나 나태주 선생님도 인터뷰한 책을 내고 그렇게 그런 어른 시리즈에 대한 어른의 말을 어른의 그 인생 이제 이후에는 인생 고수들 어른들에 대한 그런 지혜를 전하는 어떤 그냥 사명 같은 것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책 힌트는 다음 책 힌트는 제일 먼저 나올 거는 그림책이에요. 네, 그림책. 너무 의외죠. 의외예요. 초등학생을 위한 어린이를 위한 책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건 아니고 엄마와 딸을 위한 책이 될 것 같아요. 너의 엄마가 되려고. 우주의 천장에 달려있던 슬픔, 그러니까 물방울이 엄마가 20대 시절에 마치 꽁지에 불이 붙어서 우주 공간에 쏘아 올려져가지고 막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방황하는 이 엄마와 눈이 마주쳐서 이 물방울이 그 소녀를 가엾게 여겨서 슬픔으로 떨어진 물방울이 이제 지구에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엄마와 딸이 이렇게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